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찐정리 학습 멘토 잽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조 점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중에서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세트로 묶여서 작동하는 친구들과 이러한 경보 설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조기 통보 빨리 알려주고 초기 소화, 초장에 불 잡아서 꺼주고 빠르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인데 이 안에는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등등이 있다. 근데 이 이름들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 앞서 다른 설비들에서도 이 이름들을 언급해 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준비 작동식 막둥이 얘기할 때 얘네를 막 따로 설치해서 공사비가 비싸지고 막 어쩌고 했었던 불이 난 게 맞냐 그것만 조지는 보병들 있었죠. 바로 감지기를 볼 건데요. 이 감지기는 크게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로 나눠볼게요. 열 감지기는 말 그대로 열기, 그 온도를 감지해서 불이다 알아차리는 거고, 연기 감지기는 뿌옇게 연기가 쌓이면 그 연기를 통해서 화재를 알아차리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열감지기는 다시 차동식과 정온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림 보시면 생김새도 이렇게 좀 다르죠. 정온식은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거를 한번 실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주댕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쭉 내밀고 지금 온도가 어떤가 이렇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얘가 화재라고 인정하는 그 정해놓은 온도가 되면 지금이다 하고 작동을 한다. 그래서 주댕이 내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정해진 온도에서 작동하는 애가 정온식 열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온도를 왜 정해놨을까요? 이 정온식을 설치해 놓는 장소들은 막 굽고 지지고 하는 주방이나 보일러실 같은 곳이라서 기본적으로 쉽게 더워지거나 온도가 좀 자주 변동이 있는 그런 장소들인 거죠.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온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얘네가 똑똑하게 존버하고 있다가 내가 세팅해 놓은 뭐 예를 들어서 한 78도가 넘어가네? 그러면 야 이거 불이다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원래 좀 열감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겠다. 그래서 정온식은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주로 설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주요 구성부의 이름은 바이메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동식 그림 보면 심플하죠. 얘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뭔가 일상적이고 평온하게 있다가 평소랑 다르게 주변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무실이나 거실 같은 곳에서 평소엔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인데 갑자기 막 1분 안에 갑자기 막 45도 이상으로 감지가 되네? 그럼 이거 불난 것 같은데? 이렇게 작동하는 애가 차동식이다. 온도 상승률에 차이가 있으니까 차동식.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주로 거실이나 사무실 같은 일상적인 곳에 설치해서 평소랑 다르게 주변 온도의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작동한다는 거죠. 이 차동식 열감지기의 주요 구성부 이름은 다이아프램인데 차동식은 다이아, 차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이렇게 하면 정온식과 차동식 열감지기의 차이가 구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주요 구성부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차다, 차동식의 다이아프램은 주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기가 팽창하면 이 다이아프램이 위쪽으로 휘어지면서 접점을 눌러서 화재를 감지하게 되고요. 정온식에서는 이 바이메탈이 정해진 온도가 되면 위로 틱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접점을 눌러서 화재를 감지한다.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무슨 열감지기인지 주요 구성부 이름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를 볼 텐데, 이거는 그 약간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레이저가 막 쳐져 있어가지고 모르고 거기 발을 딱 대면 갑자기 사이렌 울리면서 침입자 알리고 막 그런 장면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기 속 미립자가 산란 반사를 어쩌고 이게 방금 설명한 그 장면 같은 거예요. 이 광전식이니까 뭔가 발광하는 빛이 있겠죠. 그래서 감지기 안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찡 쏘고 있다가 불이 나서 연기가 막 퍼지다가 이 감지기 안에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연기 안에 있는 먼지 같은 미립자들이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그 레이저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불이다 이렇게 감지하는 게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라는 거. 얘네는 주로 계단실이나 복도에 설치한대요. 그래서 우리 연기가 확산되는 속도 얘기하면서 계단실 내에서 수직이동할 때 3에서 5m/s로 빠르게 확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설치하는 곳은 계단실이나 복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스포트형 열감지기의 설치 면적 기준표가 있죠. 이 표는 내화 구조로 이루어진 소방 대상물에서 열 감지기를 설치하려는데 이때 설치하려는 그 감지기의 종류와 헤드를 부착하려는 그 부착 높이에 따라서 얼만큼의 면적마다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걸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우리 앞서 봤던 차동식, 정온식 외에 보상식이라는 애가 여기 껴있죠. 근데 이 보상식은 국내에서는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는 그냥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라서 통으로 외워버리는 게 빠릅니다. 그 대신에 어렵지는 않아요. 이 리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4m 미만 차보정 1212 특일리 97917 762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은 그 절반 값이다. 이렇게 통으로 외워버리고 문제로 하나 같이 볼게요. 그림의 사무실에 정온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특종 설치할 거고 높이는 4m 미만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금 보면 공간이 A, B, C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가로 14m에 세로 12m네 하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면상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으면 각 실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운 거 차보 정에 1212 특 1, 2 칸에 있는 거는 97917 76이니까 70제곱미터 적용될 거고 A실은 가로 7m에 세로 6m로 7 곱하기 6 해서 42제곱미터 되겠고 B실과 A실은 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둘 다 42제곱미터겠죠. 그리고 이때 정온식 특종 기준이 70제곱미터였고 42제곱미터는 70보다 이하니까 정온식 열감지기 특종을 각각 하나씩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면적이 10제곱미터든 50제곱미터든 어쨌든 기준이 되는 70제곱미터까지는 하나씩 설치해야 되니까 각각 하나씩 설치하게 되겠고 아래 C실 면적 계산해보면 가로 14 곱하기 세로 6 하면 84제곱미터니까 설치 면적 기준인 7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해야 될까요? C실에만 2개가 들어가겠죠. 70까지 1개 설치하는 거니까 140까지는 2개를 설치해야 앞뒤가 맞겠죠. 그래서 70은 초과하고 140은 안 되는 이 84제곱미터의 면적 C실에는 정온식 특종이 2개 들어가겠다. 그러면 A에 1개, B에 1개, C에 2개니까 총 4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첫째, 감지기 붙이는 높이가 4m 미만이냐를 확인해보고 차보정 1212 특일리 97917 762 표 그려봐서 문제에서 묻는 애가 뭔지 딱 찾아가지고 도면에서 각각의 공간별로 감지기 몇 개 들어가는지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배선인데요. 이건 그냥 한 줄로 외우셔도 돼요.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식 이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문질 경향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서 설명을 조금 곁들이자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에 이 회선이 갈라져 나오는 걸 배선이라고 보면 하나에서 여러 개가 뻗어나오는 병렬 방식은 나중에 도통시험이라고 하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험을 할 때 어디가 끊긴 것 같긴 한데 어느 감지기에서 뻗어나오는 게 끊긴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뻗는 직렬 방식의 저항 처리를 해준 송배전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어디서 끊겼구나 바로 알 수 있다. 이 송배전식은 도통시험을 위한 배선 방식이고 감지기의 배선은 이런 송배전식을 사용해야 한다. 간단하죠? 자, 근데 아마 지금 23년도 3월 이후로 개정된 강습 교재나 또는 찐정리 최신 개정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송배 선식이라고 돼 있는데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22년도까지는 법령상에서 이 송배 선식을 송배 전식이라고 표기를 했어서 제가 강습 교육을 들었던 때만 하더라도 송배 선식이 아니라 송배 전식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23년도 들어서 관련 법령에서 공식 표기가 송배선식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송배선식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대부분의 자료들에서 송배전식으로 계속 써왔었기 때문에 송배전식과 송배선식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감지기의 설치를 얘기할 때 뭐 이런 송배선식이나 송배전식이 아닌 다른 배선 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때는 오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송배전식 또는 송배선식은 이러한 감지기 사이에 회로 연결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 도통 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송배전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지기 살펴봤고 넘어가서 발신기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신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이 누름 버튼 여기를 쾅 쳐가지고 여기저기 불났다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비인데요. 이 스위치 위치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렇겠죠? 이 스위치 위치가 막 바닥에서 80cm도 안 되게 낮게 있으면 가뜩이나 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몸을 수그려가지고 누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1.5m보다 높게 있으면 그것도 키 큰 사람만 누를 수 있을 테니까 최소 0.8m 이상 1.5m 이하의 스위치가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층마다 있어야 되고 발신기 간의 거리는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옥내 소화전도 방수구까지 거리가 수평거리 25m 이하였죠. 발신기도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구조를 좀 뜯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직접 누르는 누름 버튼이 있고요. 음향 장치를 통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구 경종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특정한 지구 각 층마다 어떤 위치에서 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밑에는 응답 표시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 다음에 볼 수신기라는 친구랑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발신기에서 사람이 이 누름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화재 상황을 받고 설비들을 컨트롤하는 그 대장 수신기한테 어디서 불이 났다고 신호가 가고요. 그 신호를 대장 수신기가 신호 잘 받았다 그러면 다시 이 발신기의 응답 표시등에도 대장님이 신호 받았대 하고 응답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신호를 받았던 대장님 수신기를 모셔봐야겠죠. 수신기는 P형, R형 이렇게 나뉘는데 R형은 초고층 빌딩 같이 회선이 아주 많은 대규모 대상물에서 사용하고 보통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P형이 많이 쓰입니다. 알파벳도 OPQR 이 순서로 가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P가 소규모고 R이 대규모다.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자, 그래서 수신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잠깐 봤었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도 역시 똑같이 0.8m 이상 1.5m 이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기는 여기저기 화재 상황 수신도 받고 설비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대장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시 사람이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실이나 수의실 같은 곳에 설치가 됩니다. 늘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다음 개정되기 전에는 4층 이상에서는 발신기와 통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이 항목은 삭제가 되었고요.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해야 된대요. 이 수신기라는 게 우리 건물에 붙어 있는 감지기며 또 각 층마다 붙어 있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며 어떤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이 기동되면 돌아가는 펌프의 상황이며 이러한 오만 가지 설비와 그 작동 상태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보고 또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대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구역이라는 걸 나눠서 이 수신기에서도 지금 3구역 버튼에 불이 들어온 걸 보니까 3층에서 누가 발신기 버튼을 눌렀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계 구역을 나누는 규정도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수신기에서 표시해 주고 있는 A 구역에는 어디부터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B 구역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연결돼 있는지 이러한 경계 구역의 구분 상태와 또 각 구역마다 소방시설들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더 보기 좋게 일람도로 만들어서 수신기 옆에 같이 붙여 놓으세요. 이 규정이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일하는 관리자분들도 당연히 보기에 더 편하겠지만 나중에 진짜 화재가 발생했거나 해서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해서 오셔 가지고 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할 때도 이 수신기 옆에 일람도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 건물의 경계구역의 상황이나 또 소방시설의 상태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수신기의 설치 규정 중에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또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해야 된다는 게 추가가 된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발신기에서 누름 버튼 쾅 누르면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하냐면 그림으로 볼게요.
먼저 불이 났으니까 이 화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화재 상황이야 이렇게 점등되고 지구 표시등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말이 위치죠. 어느 구역에서 불이 났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1부터 5구역이 있죠. 그럼 각각 뭐 어느 층인지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설정을 미리 해서 여기다가 설정값을 먹여놓은 그 어떤 구역에서 화재가 난 건지 이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화재 감지하는 애 크게 두 개 봤죠? 사람이 누르는 발신기 말고도 알아서 감지해주는 감지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설비가 발동한 건지도 이 수신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발신기를 눌러서 신호 받는 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발신기 등이라고 해서 발신기가 작동했다는 걸 알려주는 발신기 등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경보가 막 여기저기 울려주겠죠. 참고로 주경종은 이 수신기 근처 또는 뭐 통제실 가까운 곳에서 알려주는 경종이고 지구경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 층이나 경계 구역에서 울려주는 걸 지구경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종까지 울려주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수신기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수신기가 신호를 받고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발신기의 응답 표시 등에도 불이 들어와서 대장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불 들어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경종 막 따르르릉 울려주는 거 음향장치라고 하는데 주음향장치, 주경종이 있었죠. 수신기 안이나 근처에 설치하고 지구경종, 지구음향장치는 각 경계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고 수평거리 25m. 이거 아까 발신기 기준이랑 똑같죠. 그래서 발신기에도 음향장치가 붙어 있었다. 둘 다 수평거리 25m. 그리고 음향장치에서 중요한 거 별표. 1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음량계라는 기계로 데시벨을 측정해 봤을 때 90데시벨 이상의 음량이 출력돼야 한다. 그러니까 1m 떨어진 거리에서도 90데시벨 이상 나와줘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죠. 이게 거의 뭐 소음 수준이래요.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1m 90데시벨 음량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음향장치의 경보 방식을 보겠습니다. 원래 보통의 일반적인 작은 건물들은 불이 나면 이 불이 났다는 경고음을 모든 층에 한 번에 일제히 울려주는데 만약 이 건물이 어떠한 규모 이상이라서 좀 큰 건물이다. 그러면 이 경보를 한 번에 모든 층에 다 울려버리면 사람들이 다 일제히 계단에 막 몰리니까 정작 화재가 발생한 그 층이나 거기에 가까운 층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대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특정한 층에 경보를 먼저 울려주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다른 층 사람들한테 순차적으로 경보를 울려주자 하는 게 이 음향장치 중에서 우선 경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는 직상층 경보 방식과 직상 4개층 경보 방식 해가지고 여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건물이 11층 이상이다.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불이 난 그 발화층과 그 위로 4개층, 직상 4개층까지의 우선 경보를 먼저 울려줍니다. 언제? 일반 건물은 11층,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일 때 이 직상 4개층 경보를 적용하는데요. 만약에 불이 난 층이 지상 2층 이상이면 불난 층과 그 위로 4개층에 먼저 경보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불이 났으면 이 불이 난 2층 발화층과 그 위로 4개층이니까 3, 4, 5, 6층까지 4개층에다가 이렇게 먼저 올려주겠고 그럼 만약에 10층에서 불이 났으면 발화층인 10층이랑 그 위로 4개층인 11, 12, 13, 14층까지를 먼저 올려주겠죠. 이게 건물 규모가 11층 이상인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건물에서 지상 2층 이상에서 불이 났을 때 발화층과 그 위로 4개층까지를 먼저 올려준다는 기본적인 규정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상 1층에서 불이 난 경우와 지하층에서 불이 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지상 1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발화층인 이 지상 1층이랑 그 위로 4개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 전체에도 경보를 먼저 올려줍니다. 왜냐면 지하에는 창문 같은 게 없으니까 연기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탈출할 수 있는 문도 제한적이니까 지상보다 좀 더 위험할 텐데 지상 1층에서 불이 나면 이 지상 1층의 화재가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 1층에서 불이 났을 때에는 지하층 전체에도 먼저 우선적으로 경보를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발화층인 여기 지상 1층과 그 위로 4개 층인 2, 3, 4, 5층 그리고 지하층까지도 경보를 우선적으로 발령합니다. 자, 그러면 지하층 중에서 어딘가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직상 4개 층은 적용되지 않고요. 지하층에서 불이 났을 때는 그 불이 난 지하층과 그 직상층, 그러니까 바로 위층,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3층에서 불이 났다면 일단 불이 난 그 지하 3층과 바로 위층인 지하 2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뭐 지하 1층이든 지하 4층이든 5층이든 이렇게 나머지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울려주겠죠. 그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면요. 이때는 불난 지하 1층과 그 바로 위층이니까 지상 1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 2층, 3층, 4층 이러한 나머지 지하층에도 우선적으로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난 층이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일 때는 발화층과 그 위로 4개 층에 먼저 올려줬고 또 지상 1층일 때는 그 1층과 위로 4개 층 그리고 플러스로 밑에 있는 지하층 전체에 먼저 경보를 울려줬고 불이 지하층 중 어딘가에서 났을 때는 그 불난 층과 그 위로 직상 한 개 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에 먼저 경보를 울려준다는 거. 이 각각의 우선 경보 공식을 이해하고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우선 경보가 적용되는 곳은 어떨 때 적용된다. 그 건물이 11층 이상일 때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일 때 이러한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낮은 건물들은 그냥 모든 층에 한 번에 일제히 경보를 울려주는 걸로 전층 경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경보 방식 개정된 부분들 챙겨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시각 경보 장치인데요. 방금 말한 그 경보를 아무리 시끄럽게 울려도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소리만으로는 화재를 알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아 지금 비상 상황이구나.' 알 수 있도록 시각 경보 장치도 작동을 하는데요. 주로 설치되는 공간은 청각 장애인용 객실이나 공용 공간, 거실, 복도, 통로 등 다 같이 모여 있거나 이동하는 공간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이나 집회장처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는 어디가 가장 잘 보일까요? 당연히 무대겠죠. 그래서 공연장, 집회장에서 시각 경보 장치는 무대부에 설치를 하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장소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이동하는 복도, 통로 뭐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는 어디에 있어야 눈에 잘 띌까요? 당연히 위쪽에 높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바닥부터 이 천장 자체가 2m가 안 되면 그런 곳에서는 천장으로부터 0.15m, 그러니까 15cm 이내에 위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시각 경보 장치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경계구역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건데 척 봐도 알겠죠? 아까 지구 표시등도 그렇고 지구 경종도 그렇고 이 건물을 통제할 때 어디서 불이 났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감지하고 울려주고 이래야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회로, 회선이 효율적으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이 유효 범위를 나눠 놓는 걸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 구역을 설정할 때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에 2개 이상의 건물을 막 집어넣어서 설정하거나 2개 이상의 층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구 표시 등 1구역에 A 건물, B 건물을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면 실제 화재는 A 건물의 2층에서 불이 난 건데 건물 2개를 1구역이라고 싸잡아가지고 화재라고 알려줘 버리면 통제실에 있는 나는 어느 건물에 어디서 불이 난 건지 모르니까 막 A 건물 다 뛰어다녀 보고 B 건물 다 뛰어다녀 봐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에는 2개 이상의 건물이나 2개 이상의 층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단 2개의 층이라는 게 이제 그 2개 층 면적을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하면 이 정도는 봐준다 이거예요. 건물 2개는 안 돼요. 예외 없이. 근데 층은 2개를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하면 이 정도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봐준다. 이런 예외 상황을 빼고서 보통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그 조건은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 600제곱인데 아까는 2개 합쳐서 이것보다도 작은 500 이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요 그림처럼 그 우리 자동차 판매하는 곳들 보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안에가 다 보이죠? 그렇게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다 보이는 이런 시설들은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한 변의 길이는 똑같이 50m인데 면적은
1000제곱미터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림으로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1층은 몇 제곱, 2층은 몇 제곱 이런 식으로 글로 풀어서 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시한 대상물의 경계 구역을 총 몇 개로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방금 본 그 기준들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1 층은 지금 이렇게 출입구에서 내부가 다 보이는 구조인데 한 변은 50 미터 이하라고 했고 면적이 1000 제곱을 넘어가니까 여기는 2 개의 경계 구역으로 나누면 되겠고요. 2 층은 뭐 내부가 다 보이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또 한 변이 50 미터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냥 600 제곱 이하로 이 2층 자체를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3 층과 4 층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50 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두 개 층을 합쳐도 면적이 400 제곱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왜냐면 50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대상물이라면 총 4 개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뭐 이때 요런 공간이 뭐 세로 길이는 10 미터, 가로 길이는 60 미터면 면적이 600 제곱이라고 할지라도 한 변이 50 미터를 넘어가니까 여기는 2 개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경계 구역 설정 개수를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지금까지 언급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들,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이 친구들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는 점검 방법과 그 후에 리셋해서 복구한다고 했죠. 복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지기의 점검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천장에 감지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감지기 시험기라고 하는 이런 밥그릇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감지기가 쏙 들어가게 이렇게 시험기를 씌워봐서 화재가 난 것처럼 감지기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니면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 스프레이를 뿌려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 상황처럼 연출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임의로 감지기가 이런 상황에서 잘 작동을 해주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시험기나 스프레이 썼을 때 감지기가 어떤 반응을 해줘야 정상이냐면 감지기 자체에 LED 램프가 있는데 보통 작동하면 그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감지기 LED에 점등이 되면 정상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험해봤는데 LED에 점등이 안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비정상인 상황인데요. 그때는 전압 측정계를 사용해서 전압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래 그림처럼 제대로 나와줘야 하는 전격 전압의 80% 이상 측정이 되면 감지기의 회로는 정상인데 감지기가 불량일 수 있어서 감지기를 교체해 줄 수 있고요. 전압 측정기 대봤는데 전압 자체가 0V예요. 그러면 전압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럴 때는 회로 단선을 의심해서 회로를 보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발신기 점검을 볼게요. 발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사람이 직접 눌러서 화재 신호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발신기를 점검할 때도 여기 그림처럼 발신기 하단에 누름 버튼을 직접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신호 다 받는 대장님 수신기에 이 발신기가 작동했다고 발신기 등에 점등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발신기에서 대장님이 수신했대 하고 발신기에 응답 표시 등에도 점등이 되는 과정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테스트 자체가 진짜 화재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시험을 하는 거니까 연동된 설비들, 주경종, 지구경종 뭐 따르릉 울리는지 비상방송이 있는 경우에는 대피하라고 방송 나와주는지 이런 경보 작동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없이 잘 작동하네 확인 끝났으면 복구를 해줘야겠죠. 다시 원래 상태로 리셋을 할 때는 발신기에 누름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버튼을 다시 빼냅니다. 이것도 수작업이죠. 버튼을 다시 빼주고 우리 대장님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복구해주고 마무리한다. 발신기의 점검 및 복구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참고로 발신기 누름 버튼 눌렀을 때 수신기에서 어떤 곳에 점등이 되는지 또 어떤 연동 설비들이 작동해야 하는지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발신기 누르면 수신기에서는 불났다고 화재 표시 등 그 불난 곳이 어디라고 지구 표시 등 그리고 사람이 눌렀다고 발신기 등에 불이 들어오고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같은 음향 및 경보까지 작동했죠. 그림상으로 어디인지 위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람이 발신기 누른 게 아니라 감지기가 알아서 감지해서 작동한 거면 발신기 등에는 점등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서 우리 대장님 수신기의 점검 방법 보겠습니다.
수신기에서 점검하는 것은 크게 동작시험, 도통시험, 예비전원시험 이렇게 세 가지의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먼저 동작시험은 아까 신호 받아서 점등되는 램프들 있었죠. 그 각종 등, 램프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연동 설비들, 음향장치 같은 거 잘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신기가 화재 신호 잘 받고 연결돼 있는 애들이랑 정상적으로 주고받고 잘 작동하는지 그 동작을 시험해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수신기에 오동작 방지 기능이 있는 축적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축적 스위치를 비축적 위치에 둬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저번에 지연장치 봤던 것처럼 이 축적이라는 것도 지금 진짜 불이 난 게 맞는지 좀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 그냥 날파리가 꼬여서 그 레이저 막 건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야 불났다 이러고 오바 떨면 안 되니까 진짜 불이 나서 연기가 막 퍼져가지고 이 먼지들이 끊임없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유입이 되면 이 감지기가 그때서야 이거는 진짜 불이 난 거다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판단을 하도록 만든 기능이 축적 기능인 건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한국인이잖아요. 이거 지금 시험만 할 건데 얘가 데이터 축적한다고 시간 잡아먹으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잘 작동하는지 시험만 하는 거니까 수신기가 축적을 뭐 한 해 만에 이런 거 시간 끌지 말고 뭐 감지기든 발신기든 보낸 신호 받으면 그냥 바로바로 작동해라. 이렇게 비축적 위치에 두고 점검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신기 타입에 따라서 버튼 방식이 있고 로터리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수신기가 버튼 띡띡 누르는 타입이냐 아니면 회로 스위치를 이렇게 똑똑똑 돌려서 쓰는 타입이냐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로터리 방식, 돌리는 타입의 수신기, 동작 시험 순서를 그림으로 보면 동작 시험 할 거니까 동작 시험 버튼 누르고 이 감지 상황이 해소되면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편리한 기능 자동 복구 버튼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회로를 똑똑똑 돌려본다고 했죠. 이렇게 한 칸씩 돌려보면서 화재 표시 등 그리고 각 구역별 지구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음향 장비 같은 연동 설비들이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만약에 회로 돌리면서 테스트 해보다가 방금 말한 그런 작동들을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 회로를 보수하거나 뭐 하는 수리를 바로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상이 없었거나 테스트가 끝났다. 그러면 한 칸씩 돌려봤던 그 회로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돌려놓고 처음에 눌러놨던 동작 시험 버튼과 자동 복구 버튼을 다시 눌러서 복구시킨다. 이게 수신기 동작 시험 로터리 방식이었고요. 똑같은 동작 시험인데 수신기 타입이 버튼 꾹꾹 누르는 버튼 방식도 있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작 시험 버튼 또는 화재 시험 버튼이라고도 한대요. 이 동작 시험 버튼 눌러주고 자동 복구 버튼 누른 다음에 각 구역을 이제 버튼으로 눌러서 확인해 보는 거죠. 아까처럼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점등되는지 그리고 연동 설비들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동작 시험 버튼이랑 자동 복구 버튼 눌러서 다시 복구한다. 그리고 버튼 방식에서 보이는 게 스위치 주의등이 소등됐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위치 주의등이 뭐냐면요. 지금 수신기에 버튼이 뭐 하나라도 눌려져 있는데 이거 제대로 다 확인한 거 맞습니까? 하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경종 버튼을 눌러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경종 기능을 비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경종 버튼이 눌려 있으면 주경종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점검하느라 시끄러워가지고 잠깐 주경종이나 지구경종 버튼을 눌러놓고서 이 버튼을 복구해놓지 않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이 경종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종이 안 울린다는 거죠.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수신기에서 스위치 주의 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지금 어딘가에 버튼이 하나 이상 눌려 있는데 점검 끝났다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튼 방식 수신기의 동작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이 스위치 주의 등에도 불이 꺼져 있는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눌려 있는 버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표시등들이 모두 소등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신기의 도통시험 방법 보겠습니다. 도통시험의 통이 통할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로나 회선이 잘 연결돼서 전기도 잘 통하고 정상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신기 타입에 따라서 로터리 방식, 버튼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플하죠. 스위치에 똑똑 돌려보는 로터리 방식은 지금 잘 통하는지 시험할 거니까 도통 시험 버튼 누르고 그 회로 스위치를 경계구역마다 한 칸씩 돌려보면서 확인해보면 되고, 버튼 방식은 마찬가지로 도통 시험 버튼 누른 다음에 각 경계구역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봐서 확인해보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때
전압계로 측정을 해봐서 그 측정 값이 밑줄 4에서 8V가 나오면 정상이다. 또는 뭐 도통시험 확인 등이 있어가지고 녹색불이 들어오면 정상이구나 볼 수 있겠죠. 보통 초록색이 다 정상이니까. 근데 만약에 전압계에 0V가 찍히거나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거 누가 봐도 비정상이죠. 그래서 단선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도통시험도 다 끝났으면 로터리 방식은 그 회로 스위치를 다시 정상 위치로 돌려놓고 도통시험 스위치 복구하면 되고, 버튼 방식은 간단하게 도통시험 스위치를 복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통시험의 포인트는 정상 범위 4에서 8V였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버튼을 누르랬다가 다시 눌러서 복구하랬다가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그림처럼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수신기에 어디에 불이 들어온다고 했죠? 스위치 주의등에 지금 버튼 하나라도 눌려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려고 점등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 알겠어 하고 시험 끝나서 이제 복구를 할 때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 버튼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 눌린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복구가 되면 스위치 주의등도 안심하고 그래 이제 집에 가도 돼 하고 소등된다.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넘어가서 수신기 점검 3총사의 마지막 예비전원 시험 볼게요. 여러분 혹시 재난영화 좋아하세요? 그런 재난영화 보면 건물에 막 불이 나서 불길이 막 번지면 창문 막 깨지고 난리 나고 스파크 튀면서 전기가 나가죠. 그러면 이 비상등이든 뭐 소화해주는 설비들이든 얘네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불이 나가지고 정전이 됐다고 작동을 안 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전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충전해 놓은 예비 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예비 전원 시험은 그 충전해둔 예비 전원이 자동으로 절환되면서 잘 작동하는지를 시험해보는 거겠죠. 얘는 간단합니다. 수신기 자체에 예비 전원 시험 스위치가 아예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압계 측정 값이 19에서 29V가 나오거나 녹색불 들어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가 24V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9에서 29V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배터리, 충전되어 있어야 할 이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거나 예비 전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예비 전원 감시등이라는 게 있어서 아까 이 시험하려고 예비 전원 시험등을 꼭 누르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누르고 있는데 예비 전원은 감시등에도 불이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분리됐거나 이상이 있나 보구나 알아차려서 확인하고 필요시엔 교체 작업까지 해주면 된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비화재보를 보겠습니다. 비화재보란 아닐 비, 화재가 아닌데 화재인 줄 알고 잘못 울리는 게 비화재보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파리 들어간 건데 감지기가 잘못 작동하거나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유로 이 비화재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원인별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인데 차동식 열감지기를 설치한 거죠. 주방이나 보일러실은 기본적으로 온도 변화가 잦은 곳인데 차동식처럼 주변 온도 막 상승할 때마다 불이야 이러고 오바 떨면 아주 하루 종일 경보가 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주방에는 정온식, 뭐 한 70도 이상 되면 화재라고 판단해라.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온도에 작동하도록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를 하면 되겠고요. 2번, 온풍기에 근접 설치된 경우 이격 설치한다. 이거는 천장형 온풍기 같은 거 있는데 그 근처에 감지기가 있어버려가지고 얘가 뜨뜻한데 이거 화재 아니야? 이렇게 자꾸 울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떼어놓을 사이를 뗄 격, 그래서 사이를 벌려서 떼어놓는다. 다른 위치로 옮겨서 설치하면 된다. 이격 설치. 3번, 장마철이라 습도가 올라가서 오동작이 잦아지면 복구 스위치 누르거나 감지기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이건 좀 노가다죠. 감지기 복구하면 되고. 4번에 청소 불량이라 먼지가 계속 들어가서 오동작하면 먼지 제거해주면 되겠고. 5번, 누수로 생긴 오동작은 누수부에 방수 처리해서 물 새지 않게 하거나 감지기를 교체해 줄 수 있고, 담배 연기 때문에 오동작하면 환풍기를 설치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일본에서 따온 거라서 이런 남한테 막 할 얘기 못하고 그냥 뭐 환풍기 설치해야지 이렇게 약간 소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스타일은 사실 말로 조지는 거죠. 농담이고요. 아무튼 담배 연기는 환풍기를 설치한다.
그다음에는 더 가관이에요. 누가 장난으로 발신기 누른 버튼 눌러서 경보가 울리면 이거는 사실 맴매를 맞아야 되지만 우리는 우아하게 입주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해서 자꾸 이렇게 눌러서 민폐 끼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경고해 준다. 원인별 대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번의 경우에 어떤 장소에 어떤 감지기가 적응성이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 이격 설치라는 말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담배는 환풍기였고 장난치면 소방안전 교육한다. 이렇게 우아한 방법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방금 본 것처럼 뭐가 어찌됐건 비화제보가 울렸어요. 이미 울렸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이걸 대처를 해야겠죠. 그 대처 요령 순서를 보겠습니다. 뭔가 경보가 막 따르릉 이렇게 시끄럽게 울렸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수신기에서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을 확인합니다. 화재 신호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건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구 표시등이 가리키는 그 위치, 그 구역으로 가서 진짜로 불이 난 게 맞는지 내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해서 만약에 진짜 불이 난 거면 이제 뭐 초기소화하고 신고하고 대피시키고 하면 되는데 진짜 불이 난 게 아니라 오동작, 비화제보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경보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얘부터 조용히 시켜야겠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음향장치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시킵니다. 이거 비활성화라고 했죠. 아까 그림으로 본 것처럼 눌러서 정지를 시키고 이제 그 각각의 원인별로 해결을 하면 되겠죠. 뭐 담배 연기였으면 환기시키고 습도 때문이었으면 감지기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수신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수신기는 뭐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복구 버튼 눌러서 복구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음향장치 눌러서 정지시켜 놓은 거 이대로 퇴근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진짜 혹시라도 불이 나면 이 상태에서는 경종이 안 울리니까 잊지 말고 이 음향장치 버튼을 다시 눌러서 복구한다. 튀어나오게. 그쵸? 그 다음에는 그럼 지금 눌려있는 거 없는지 스위치 주의등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도 소등이 됐는지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습교재상에서도 뜬금없이 이런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예비 전원 시험 뒤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요게 아마 수신기 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 수신기의 점검 내용 밑으로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소방 용어 정리하면서 소방 시설에는 뭐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이런 무슨 설비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 비상구나 방화문, 방화 셔터 같은 것들은 소방 시설 등에 포함된다고 했었죠. 똑같이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방화문은 화염이나 연기를 막아주는 목적이니까 화재의 확대 및 연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늘상 닫힌 상태가 기본인데 만약에 개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이 연동된 설비에 의해서 뭐 열이나 연기 등이 감지되면 자동 폐쇄 장치가 작동하면서 알아서 닫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감시 제어반 봤던 거 생각하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제어반, 똑똑한 총사령관 같은 그런 제어반에서 이 방화문을 조작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어디에 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동 또는 연동 위치에 두고 각 층이나 위치별로 조작하는 이 스위치도 대기, 일단 대기해라 하는 이 대기 위치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정상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방화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려는 상황이 되면 여기 이 메인 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올리고 또 층별 위치별 이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리면 내가 수동 기동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쪽에 이 기동 확인 표시 등에도 불이 들어와서 점등이 되고 부저 같은 요란한 소리도 울려준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방화 셔터 같은 경우에도 이 방화 셔터는 넓은 공간인데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의 벽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 이 방화 셔터를 설치해서 뭐 감지기가 열이나 연기 등을 감지하면 "샷다 내려." 이렇게 해서 이 셔터가 내려온다고 했죠. 그렇게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인데 평상시 제어반 상태는 마찬가지로 이 메인 스위치는 자동 또는 연동 위치 그리고 층별 또는 위치별 선택 스위치는 대기 상태로 두어야 되겠고요. 연동 제어기라고 하는 뭐 일종의 수동 조작함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방화 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연동 제어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시 불이 들어오는 이 전원 램프에만 불이 들어와 있고 다른 거는 뭐 특이 사항이 없는 요런 상태가 평상시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방화 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려는 상황에서는 제어반에서는 이 메인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고 내가 기동하려는 뭐 A 방화 셔터든 또는 B 방화 셔터든 이런 각 층별, 위치별 선택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리면
내가 수동 기동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 기동 확인 표시 등에 점등되고 부저가 울릴 것이고요. 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이 연동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화재시만 깨고 누르시오." 이 부분을 깨고 안에 들어있는 기동 스위치를 꾹 누르면 마치 감지기가 동작해서 그 방화 셔터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그러한 과정이랑 동일하게 셔터가 내려와서 그 구역을 폐쇄하는 작동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러면 전원 램프 외에도 여기 동작 확인 램프에도 불이 들어와서 점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경보 설비 안에서도 자동 화재 탐지 설비로 묶이는 다양한 장치와 설비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또 2급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비상 경보 설비나 화재 알림 설비, 또 자동 화재 속보 설비나 통합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이러한 것들도 자탐 설비와 함께 이러한 커다란 경보 설비 안에 포함된다는 것도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